네, 안녕하십니까. 4주차 상담 심리학개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대면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자의 특성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이번 주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제 제4장 우리 책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이제 강의 진행하겠는데요. 그 수업 진행 방법은 비슷합니다. 지난번처럼 온라인 수업에서는 과제물로 출석을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모두 4교시로 잘라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1교시로 해서 4개로 나눠서 그렇게 유튜브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분석 이번 주 제4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0쪽을 펴시면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좀 더 같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업의 이번 시간 수업은요. 프로이트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 그리고 치료 과정, 주요 기법과 절차는 어떤가, 그리고 상담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신정신분석 학파는 또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정신분석의 현대적인 경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신분석의 어떤 공헌점과 비판받을 점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정신분석 상담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신분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요. 55페이지 보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생애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856년에 태어났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좀 특별한 어떤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40세 때 20살 어린 그 여성과 재혼을 했고, 그 재혼을 해서 낳은 첫 아들이 지금은 또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 지금 프로이트가 남긴 이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론들을 통해서 보면 프로이트가 그동안의 생애 속에서 자라왔던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형제 간의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본인의 생애에 많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이후에 다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은요. 지금부터 프로이트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그냥 표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만약에 뭐 아이가 그 정신적인 불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다. 슬퍼 보인다라든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울증을 보이게 된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걸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근원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심층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심층적인 원인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분석, 특히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의 경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령기 이전에 만 5세 내지는 이제 6세 이전에 그 아동기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양육 속에서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경험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결정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있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끄집어내기 어려운 그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정서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무의식 결정론이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치료 사례는요, 우리 책에 아주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51페이지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성희롱을 당해서 숨이 가쁜 정세가 생겼던 카타리나의 사례라고 또 나오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들은 욕설이 치통으로 표현된 마티아스 부인의 사례, 그 외에도 언니의 남편을 사랑한 죄책감이 하반신 마비를 일으킨 사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례들을 쭉 보면은 프로이트가 치료한 이 사례들이 그 하나의 어떤 그 신체화라고 하거든요. 내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많이 뭐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불안 증세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냥 정서적이고 어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만 힘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몸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체화라고 합니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신체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성희롱을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도 숨이 가쁜 정세가 있었는데, 이 정세가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숨이 가쁜 정세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이후에 비슷한 어떤 그 사례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목격했을 때 그때 갑자기 숨이 가쁜 정세가 생겼다.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목격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욕설이, 그냥 욕설이면은 그냥 기분 나쁘고 뭐 욕설 들었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치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체화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언니의 남편을 사랑한 죄책감이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다. 언니의 남편이면 형부잖아요. 형부를 어떤 성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진 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억압하거나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반신 마비를 일으킨 사례. 이게 다 신체화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뭔가요? 굉장히 성적인 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례를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프로이트는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뭔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몸이라든가 이런데 뭐 전혀 보니까 정상은 있는데 딱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신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보이는 그 어린 시절의 어떤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이트가 발견을 하게 되죠. 네, 여러분들 이제 요 사례는 지금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게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신경에 의해 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몸으로 이제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이트가 결국에는 오래전에 어떤 무의식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이전에 보이는 심층적인 어떤 학년기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후에 그 사건은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고 오히려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신경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히스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54페이지에 보면요. 프로이트는 브로이어와 공저로 1895년에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최초의 책인데 카타리나의 구토증 같은 어떤 신경증 증세들은 심리적 외상의 경험이 원인이고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진 외상 기억을 말해버리면 치료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상 때 받은 어떤 이런 감정이 눌린 채 계속 남아 있었는데 이를 발산하고 나니까 해소되고 치료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여기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했고 잊혀진 어떤 기억을 이렇게 말하게 하는 치료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그는 환자의 과거의 어떤 기억에서 심리적인 외상을 준 사건을 찾는데 집중했고, 마치 탐정이 범인을 어떤 추적하듯이 기억을 더듬어서 외상 경험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신경증을 일으키는 이 외상은 거의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 히스테리의 원인도 성욕이다.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례들도 보면은 성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욕설이 치통으로 표현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성적으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언니의 남편을 사랑한,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인 게 담겨 있는 이런 이제 사례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요 사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의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촉발하는 그 사건 그 이전에 있는 무의식의 어떤 문제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성적인 것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분석 상담에서의 인간관은 그럼 무엇인가? 바로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는요, 인간을 결정론적이면서 환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결정론적으로 바라본다는 이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실수 내지는 욕망, 진로 선택 등을 결정하게 된다. 라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트의 인간관은요, 일단 인간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존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갈등의 존재이고 결정론적인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인 존재다라는 말은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은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리고 세 가지의 자아가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의 존재라는 거는 일단 세 가지의 자아가 갈등을 일으킨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자아는 이드, 그 다음에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있습니다. 온초와 자아, 초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자아가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존재다. 그리고 결정론적인 존재다라고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보는데 6세 이전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존재라고 인간을 보고 있고,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존재다. 이 본능은 어떤 본능이냐면 성적인 어떤 본능, 성적인 어떤 본능, 성적인 충동, 성적인 추동, 그리고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성적인 본능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프로이트가 봤는데, 나중에 이후에 그 독일의 프로이트가 이제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유태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독일의 그런 이제 행태들을 보면서 그럼 이건 도대체 뭔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한없이 잔인해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행동,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본능이라는 이 리비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본능적인 어떤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적인 욕구라는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가 우리의 이제 삶의 본능이고, 이 성적인 욕구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이런 뜻인데, 근데 성적인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에너지, 죽음의 에너지, 삶과 죽음, 삶의 에너지는 성적인 에너지고, 그리고 죽음의 에너지는 어떤 공격적인 어떤 본능, 공격적인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신분석은요, 이렇게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다. 그리고 6세 이전에 기본적인 성격인 구조가 결정되는 결정론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있는 정신역동 이론가들, 우리가 보통 신정신분석학파다, 현대적인 정신 분석 학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는 6세 이전에 모든 게 다 성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성격에 변화를 다시 겪게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심리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렇게 6세 이전에 기본적인 성격 구조가 결정되고 세 가지의 자아,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는 이 세 가지의 자아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본능은 성적인 본능과 그 다음에 공격적인 본능, 이 두 가지가 그 본능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어때요?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앞에서의 어떤 상담 사례들, 이 치료 사례와 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할 텐데요. 성격의 우리 이제 프로이트는 우리는 성격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격도 어떤 구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의식의 구조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발달 단계를 거쳐서 심리 성적인 발달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그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 인간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격의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공헌들 좀 중에서 우리는 그냥 나는 내 성격이 이래. 뭐 내 성격이 좀 내성적이야. 아니면 나는 되게 반듯하고 뭐 이런 성격이야 라고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 속에도 여러 가지 성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 구조 자체를 분석해낸 최초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격 구조 중에서 원초화와 그리고 자, 초자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성격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성격 구조 이 세 가지의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성격 구조가 갈등을 계속 일으킨다라고 이제 그렇게 프로이트가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원초화입니다. 원초화는 우리 책에 보면 원초화가 원초화 그다음에 자, 초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7쪽에 한번 볼게요. 보면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원초화, 자, 초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초화는 이드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원초화. 그 다음에 자, 에고, 그리고 초자, 슈퍼에고.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초화는 쾌락의 그 가장 원초적인 어떤 쾌락을 제공해주는 쾌락의 원칙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본능적인 이제 사람으로 어떤 그 지시를 계속 내리는 거죠. 우리 성격 안에서. 그래서 책에 한번 보면요. 원초적이고 57쪽에 보면 한국의 정신분석이 소개될 때 이들은 어떤 욕동 혹은 그 원초화, 원나라고 번역이 됩니다. 보통 이제 원초화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초화는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자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에너지의 원천이자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쾌락의 원칙에 따라 작동됩니다. 이 원초화는 쾌락의 원칙에 따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매끄목적으로 쾌락적인 욕망을 쫓아가고 원초화는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초화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나의 원초화, 나의 이드는 뭔가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건 무의식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원초화는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무엇인가 아이덴티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원초화다. 쾌락 어떤 굉장히 본능적이고 그런 게 바로 원초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아는요 현실의 원칙에 맞는 현실의 원칙에 맞게 작동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항상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어디에서 원초화와 초자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자는 슈퍼에고라고 하는데 이상적이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초자 내지는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아를 한번 볼까요? 자아는 굉장히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원초와의 본능과 외부 현실 세계를 계속 중재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아가 작동하는 원리는 현실 상황을 우선시하는 현실의 원칙, 그리고 현실적이고 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쳐서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기능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이 자아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자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안나 프로이트라고 뒤에 나오는데 안나 프로이트는 그 프로이트의 딸입니다. 딸이고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이기도 한 그 심리학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자아는 현실 속에서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이게 이제 자아라 볼 수 있는, 우리 성격 안에서 원초아가 막 본능적인 그에 휘둘리거나 그러면은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본능만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죠. 현실에 나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아다. 그 다음에 초자아는 독일어로 이제 독일어로 그 슈퍼에고라고 해서, 영어로요 슈퍼에고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초자아 이렇게 이제 로 이제 번역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격 안에서 약간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쾌락보다는 완전을 추구하고, 어떤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원리, 이게 이제 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이제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제 오늘 학교 수업에 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그 비대면 수업을,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또 뭐 친구들이 이제 저녁 먹고 놀다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 원래는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상담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 그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막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는 거는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원초아가 계속 나를 막 그 노는 장소로 막 끌고 가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초자가 안 돼. 네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생각대로 그걸 지켜야지. 그래서 굉장히 도덕 선생님처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 속에서 이거 균형을 잡는 거죠. 맞아, 맞다. 그 계속 이렇게 놀면 안 돼. 오늘 가서 재밌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해야 돼. 라고 초자아가 막 꾸짖어요. 그러면은 자아가 어떻게 돼요? 현실에 맞게 나 그래도 뭐 괜찮아. 내가 오늘 이래도 놀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자아가 작동을 하게 되면, 내가 가서 그러면은 한 시간만 놀다가 내가 와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든가, 그렇게 이제 자아가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초자아만 계속 너무 발달해 있다라면 어떻게 했어요? 초자아만 발달해 있으면은 굉장히 살아가는 게 피곤하겠죠. 현실적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제 이 세 가지의 성격의 구조를 이걸 구조를 분석해 놨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오늘 뭐 수업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막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갈등의 어떤 그 원칙을 이야기했죠. 우리 이제 정신분석에서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인간과는 갈등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성격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초아가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내 안에서도 쾌락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고, 현실 감각을 잡으려는 그게 있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도덕 선생님 같은 그런 또 다른 자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행동, 이거 하나도 뭡니까? 이 세 개의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제가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인데 친구들이 이제 오늘 그 날씨도 좋고 뭐 그러니까 진달래 보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오후에는 이걸 이제 온라인 수업을 영상을 촬영해야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계속 뭐 그 꽃놀이 가자는 거예요. 창꽃놀이. 근데 저는 계획이 딱 있었거든요. 오전에 운동하고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와서 씻고, 시간이 다 정해져 놨어요. 8시 운동하고 10시 돼가지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걸 수업 그 온라인 영상을 찍어야지라고 그렇게 계획을 딱 잡아놨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굉장히 규범적인 거죠. 저한테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나한테 맞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친구가 연락 와서 창꽃 보러 가자는 거예요, 산에. 근데 저도 이제 창꽃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진달래꽃이 한참 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멋지더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친구도 막 꼬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지만 거기 안 가고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여기 오기까지 저는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라 많은 갈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초와 쾌락 진달래꽃을 보고 싶어하는 원초아가 계속 나를 그래 그쪽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범적인 이런 초자가 안 돼! 너 오늘 그렇게 원래 하기로 했잖아. 라고 이제 나를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원초아가 말하는 이 끌고 가는 이거보다 보니까 초자아가 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 초자아에 좀 더 이 중점을 두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거기에 안 가고 여기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죠. 여러분들 지금 맞고 조금 이따가 할까? 아니면 오늘 그냥 확 제껴버릴까? 뭐 이런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라는 겁니다. 초자아가 계속 뭡니까? 우리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초자아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근데 초자아가 너무 초자아가 발달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자아가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초자아와 원초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래야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원초아만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본능 따라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내가 잘못하면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자아가 딱 발달해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그 삶을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성격 구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교시.